자, 조세희 씨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볼게요. 사실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주요 작품이라서 예전역에 제가 이걸 찍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 난소공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이 난쟁이는 사회의 소외계층, 제가 써놨죠. 예, 사회의 소외계층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소외계층을 나타내기 위해서 난쟁이라는 상징적인 그런 인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쟁이니까 아무래도 키가 작고 팔다리도 짧고 힘도 좀 약하고 이런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마치 사회의 소외계층들, 그 서민계층들 이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왜소하고 약하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실제로 이게 이제 영화로도 있는데 거기서도 그 실제 그 난쟁이 분이 나오세요. 예, 그렇게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없겠지만 학교에서 가끔 보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연작 소설이에요. 여기 보시면 연작 소설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연작 소설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일단 연작 소설을 여러분이 배우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이 연작 소설을 배운다. 그러면 이제 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 다음에 원미동 사람들, 그리고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 세 소설이 연작 소설이거든요. 아마 그 작품들을 배울 때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자, 연작 소설은 여러 단편 소설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는 소설을 연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군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가 메비우스의 띠라는 작품이고 그다음이 뭐더라? 그리고 뭐 안진뱅이와 꼽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군 요 배우는 거고 마지막이 뭐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뭐 이런 단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연결이 돼 있고 인물들도 좀 겹쳐요. 인물들도 그래서 만약에 난소공예에서 이제 영수 첫째 아들이 영수인데 영수가 마지막에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서는 그 사장을 살해하는 노동자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고 다 어떤 서민계층, 노동자계층이 겪고 있는 부당함, 부조리함, 이 사회의 부조리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연작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미동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좀 이렇게 많이 비슷하게 묶여 있어요. 거기는 원미동이라는 이 동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뻔합니다. 예, 다 뻔해요. 다 그 사람들이 고흥댁 맨날 나와.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느낌이 살아있죠. 아무튼 이런 것을 연작 소설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 정리는 끝나고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서 내용을 볼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자, 밑에 보시면 나오죠. 그 육체적 또 이러네. 육체적 장애를 사회적 결핍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결핍을 육체적 장애로 표현한 거죠. 여기서 육체적 장애는 사회적 결핍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난쟁이인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난쟁이니까 이렇게 했지? 난쟁이니까 저렇게 했지?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은 옳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비판한다. 외형만 보고 내적인 면은 도외시한다. 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수가 주인공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좀 극단적이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자, 이제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현실 인식, 부정적 현실 인식을 알 수가 있어요.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고된 삶을 할 수가 있죠. 부정적 현실 인식 그리고 고된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자, 이제 그날 아침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통장은 이제 아시나요? 몇 통 몇 반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그 주소에 보면 번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몇 호 그리고 몇 통 몇 반까지 원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죠. 요새는 뭐 번지도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무슨 아파트 뭐 이렇게 불러버리니까 무슨 아파트 몇 단지 뭐 이렇게 부르지 호수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통의 장이에요. 통의 장. 여러분 그 옛날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 이장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장이 무슨 리의 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장이야. 그죠? 이건 이제 무슨 몇 통 몇 반인데 그 통의 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통장이 이걸 가져왔대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철거 개고장. 철거를 알리는 겁니다. 철거해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철거하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기어코 왔구나. 자, 뭐 알고는 있었네요. 올 거라는 걸.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니네 밥 이렇게 주면 안 먹죠. 급식 이렇게 나오면 요새 SNS에 올라옵니다. 뭐 고등학교 급식 수준 이러면서 올라오겠죠. 그런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이것도 보면 어머니는 못 읽어요. 문맹이야. 글을 몰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이라는 거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하층민, 소외된 계층이라는 거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낙원구, 자 이제 철거 개고장이에요. 이게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자 이거 반어법이고요. 이거 안 되네. 반어법. 왜 반어법이에요? 낙원, 여기가 낙원이에요? 여기가 행복해요? 아니죠. 근데 여기를 낙원구 행복동, 이 서울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할지 모르는 이 동네를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건 작가의 의도가 반어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46번지에 1839 김부리 귀하. 김부리가 아버지의 그 이름이에요. 김씨의 부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이제 뭐 요즘 분들이니까 재개발 사업이 뭔지 다 아시죠? 낙후된 지역을 이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판자촌이에요. 그래서 이 판자촌을 재개발하겠다. 보통 재개발하면 뭐 지어요? 아파트 짓죠? 여기 이제 이 철거 여기 이 뭐죠? 판자촌을 다 철거를 하고 여기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0X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강제죠. 강제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자, 이 벽돌공장의 높은 굴뚝. 이 산업화의 폭력입니다. 산업화가
왜냐면 여러분 이 굴뚝 그림자가 이 마당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집이 굉장히 어두워요. 네, 그래서 이게 산업화가 개인에게 가는 폭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림자가 시멘트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자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이 부분을 보면 자 여러분 이게 서술상의 특징으로 잘 나오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어머니의 정서가 안 드러나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마어마하게 좀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이에요. 진짜. 니네 집 내일 뭐 니네 집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니네 집 헐어야 돼 나라에서 와가지고 니네 집 헐어야 되니까 다음 달까지 집 비워라. 뭘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 비우래요. 이렇게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이 막 울부짖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어떤 말도 없고 그냥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거기서 부엌 바닥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치고 끝이야.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슬퍼하고 절망적인지가 잘 안 느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비극성을 강화한다. 이게 서술사 특징이에요.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비극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세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조금 그래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책도 좀 읽고 이런 사람이야. 노동자 계층이긴 하지만 요즘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요새는 개나 소나 다 대학을 갑니다. 뭐 개나 소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을 간다고요. 근데 예전에는 거의 대학을 안 갔어요. 정말 똑똑하고 동네에서 알아주는 수재다 막 이런 애들만 대학을 갑니다. 네. 지금은 이제 대학이 엄청 많아지기도 했고 대부분 이제 대학을 가기 때문에 고학력 시대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수도 당연히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네, 무슨 공공가 무슨 그런 특성화고를 나왔죠. 근데 책도 읽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 구조의 문제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미 정해진 거고 우리는 힘이 없고 뭐 이런 거죠.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지어놓기는 했어요. 아파트, 임대 아파트. 그래서 임대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도록 입주권을 줍니다. 문제는 입주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비를 내야 돼요. 여러분 그 임대 아파트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월세를 내야 됩니다. 임대 아파트는. 그래서 그 이제 들어갈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얘들은 이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입주권은 있지만 보증금이 없는데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입주를 포기하면 보조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적혀 있었다는 거죠.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 자, 이게 이제 투기업자, 부동산 투기업자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강남 지역을 개발할 때 일이에요. 한강 하류 쪽에 판자촌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이나 그다음에 올림픽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거지 같은 판자촌이 서울 한복판에 떡 있으니까 이제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개발을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임대 아파트를 지었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입주권을 팔려고 합니다. 그냥 포기하면 보조금을 주긴 하는데 보조금은 정말 쥐꼬리만큼 주고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지금은 이제 그 권한을 팔 수가 없게 돼 있지만 이때는 뭐 그런 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싸그리 사는 겁니다. 싸그리 사서 어떻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지으면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남의 그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부동산 불패 신화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네. 아무튼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와가지고 입주권을 팔라고 꼬시고 있는 겁니다. 한 대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도장된 그 뭐라고 그러죠? 포장된 도로. 포로가 뭐야? 포장된 도로.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공권력의 상징이라고요. 이건 좀 잘못된 해석이고 이 검정색 승용차는 그 투기꾼 중에 한 명이 탄 차예요. 지금 얘가 왜 이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냐면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온 사내가 이 투기꾼이 영희에게 그 직장을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했어요. 아시겠죠? 이런 이게 이제 뒤에 나와요. 여기는 여러분이 배우는 부분에는 없는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무튼 영희가 이제 좀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희에게 이제 직장을 권유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어떻게 알았지? 핸드폰도 없는데.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 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거 해설을 쓰신 분은 난소공을 안 읽어보셨나봐요.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이거는요. 그 투기꾼이 영희에게 예쁘다고 수작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상기된 거예요.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네. 그 다음 보시면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지금 책 읽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상황과 동떨어진 행동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뭔가 현실감이 없습니다. 네, 현실감이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자, 이 알루미늄 표찰이 뭐냐면 그 무허가 건물 주소가 써있는 표찰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주면 이게 이제 내가 그 무허가 건물의 주인이다 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는 거죠.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 다음 대사 진짜 절절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집이 철거되지 않는 일, 물론 맞긴 합니다. 맞는데 저는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좌절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어떤 일이든. 야, 우리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어? 에휴. 뭐 이런 체념적인 정서인 거죠. 어쨌든 뭐 집이 철거되지 않는 일도 그 중에 하나겠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이제 실업난이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쉽게 잘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리를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게 지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해요.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가? 그 다음 보시죠.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영호가 좀 가장 호전적이에요.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그러니까 법은 누구의 편이에요? 가진 자의 편이죠.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왜 풀냄새가 날까요? 풀만 먹어서요. 풀만 먹어서 몸에서 풀냄새가 나는 겁니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자, 얘와 얘는 반대되는 거죠. 이것은 가난한 삶, 얘는 뭐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겠죠.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이게 지금 또 다른 과거예요. 완전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어요.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과거, 더 옛날. 직선이 됐나?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고기 냄새를 맡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며 말했다.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겠죠. 이 아이에게 고기를 사줄 수 없으니까. 근데 사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이 고기 냄새를 벗어나야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릴 테니까.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자, 요거 이 주머니가 달린 옷은 가진 것, 뭔가를 가졌다는 거예요. 뭔가를 가졌으니까 주머니가 필요한 거죠. 근데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건 뭘 주머니에 넣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밑에 나와요.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머니가 필요 없어서 우리에게 주머니를 안 달아주는 거지,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 옷을 만들어준대. 그죠? 옷을 사주는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정도로 궁핍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막 하면 너 매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그 다음,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좀 아버지에 대한 반감.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아버지를 미워한다기보다 가난한 그 자신들의 집안 형편이 싫은 거죠. 여기 보시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한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여동생들은 왜 꼭 이런 걸 꼬지르는 걸까요? 제 여동생도 진짜 많이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자기 편한 것만 엄마한테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주머니 없는 옷, 가난함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상징적 소재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보면 주머니 없는 옷이나 주머니 있는 옷이나 그 다음에 난쟁이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철거 계곡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았을 수 있겠죠.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패스할 건데요. 이거 뭐냐면 노비 매매 문서예요. 노비 매매 문서. 여기 보시면 노비의 신분이 세습되었다. 그러니까 한 번 노비면 계속 노비인 거예요. 그래서 노비의 자식, 노비의 자식, 노비의 자식이 물려받다 보니까 그 자식들은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두가 대물림이 되었다. 그 가난이 대물림 되어 왔다는 거고, 나의 아버지 역시 노비의 자손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판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겠죠. 그죠? 아버지는 노비였고 그 조상들도 노비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도 세습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분 자체가 노비는 아닙니다. 지금은 신분이 노비 신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노비나 다름없는 최하층민인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나가다 겨우 알았다. 그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왜?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노비의 후예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라 할 수 있어요? 노비 신분은 사회적으로 사라졌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그 노비나 다름없이 최하층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뭐 아시죠? 이거는 역사 시간에 많이 나오죠.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 둬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원래 이제 엄마들이 옛날에는 그 아빠의 그 어떤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들을 많이 했죠.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하는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의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의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왜? 그 노비로 살아온 것에 익숙했기 때문이죠. 네, 여기 보시면 억압된 삶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를 내쫓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달랐다. 자,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다. 좋은 주인이죠. 네, 정말 좋은 주인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던 거고, 예전에는 정말 사기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왜냐면 잘 믿었어, 사람들을.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드릴게, 이렇게 이제 입으로 약속을 하면 잘 믿었던 거죠. 근데 그래놓고 이제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재산을 어떻게 늘려야 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걸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자, 이건 이제 변한 것이 없다. 우리도 결국 노비와 다를 게 없어 라는 인식인 거죠. 나는 가만히 있었다. 해줄 말이 없는 거죠.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손에 대었다 떼었다. 이거는 이제 현재죠. 현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위에는 과거였는데.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아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쵸? 월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 약간 그 텀이 있죠. 여기 이제 원래 다른 출판사 교과서인데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72페이지고 그 다음을 보면 200 몇 페이지일 거예요. 그죠? 다른 출판사인데 내용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창비, 앞부분은 비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자, 1만 년 후, 우리 죽고 없어지고 나서죠. 그렇죠? 아주 먼 후에 그런 세계를 상상해서 쓴 그런 책이겠죠. 근데 이것은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이것도 줄이 끊어졌는데 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사는 거죠. 줄 끊어진 기타를 쳤습니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 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여벌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오빠의 마음입니다. 네, 오빠의 마음. 이 여동생들이 이런 오빠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이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꿈이 좌절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 해주는, 얘는 중졸이구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 해주는 그런 통신 강의가 있었던 겁니다. 라디오로 듣는. 그래서 그걸 다 들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고졸이니까 그럼 중졸보다는 좋은 데 취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라디오를 샀겠죠. 또 영희는 뭐 이제 기타를 치면서 뭔가 꿈을, 가수의 꿈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꿈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라디오는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끊어졌어요. 뭐예요?
꿈이 좌절되었다. 그죠? 좌절될 것을 암시 이미 좌절됐죠.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자, 이 지섭이는 주택가에 사는 나름 중산층 계층의 젊은인데 이런 하층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하층민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아니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죄송합니다. 중산층 아니네요. 그 주택가에 사는 게 아니라 가정교사라서 거기 사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데 대학에 들어간 뭐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왜 기대할 것이 없지?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욕망.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오직 돈, 자본, 욕망 이런 것들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인간성이 상실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나는 법을 잘 지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자, 뭐 다른 거는 됐고요. 다른 건 됐고 정말 평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우리 식구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그런데 가난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평생을 고되게 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바꾸던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던지. 그죠? 근데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는 없다는 체념적인 인식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자, 약간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긴 합니다. 좀 비현실적이죠.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상적 공간인 거예요. 원래 이상이라는 건 비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하냐면 이 얘기를 이제 지섭이랑 나누고 나서 아버지가 계속 달나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굴뚝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날려요. 보시면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죽가로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죠.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다리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이게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지만 실제로 공을 던지진 않아요. 여기서는 비행기를 날립니다. 자, 이것은 뭐야? 달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이상을 추구한다고 해야 되나? 부조리한 현실을 떠나 이상적 공간으로 가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소망이 담긴 행동이다. 근데 종이 비행기를 날리지만 이 종이 비행기는 당연히 가라앉죠. 계속 날아서 달나라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 비행기는 가라앉을 것이고 떨어질 것. 이건 모름이에요. 아버지의 소망은 좌절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의 줄거리 보시죠. 난쟁이 가족은 결국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영희는 그날 집을 나갑니다. 어디 가냐면 아까 투기업자가 얘한테 그 일자리를 권유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길 가요. 난쟁이 가족은 사라진 영희를 찾아다니느라 행복동을 떠나지 못하다가 집을 강제 철거당하게 되고 지섭은 철거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상처를 입고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무기력한 지식인이에요. 지섭은.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갔던 영희는 그와 가까이 있다가 몰래 그의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꺼냅니다. 이 투기업자가 영희에게 약을 먹여요. 그래서 겁탈을 합니다. 그렇게 영희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순결을 잃고 뭐 요새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옛날에는 이 순결을 잃는다 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결을 잃고 맨 밤마다 꿈을 꿔요. 어머니가 혼내는 꿈. 너는 순결을 잃었어. 더럽혀졌어. 뭐 이런 꿈을 꾸고 아무튼 근데 나중에 영희가 이 사내를 거꾸로 그 사내에게 똑같은 약을 먹입니다. 똑같은 약을 먹이고 금고를 몰래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 입주권 그리고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나요. 네. 그리고 행복동으로 돌아와 가족의 입주 절차를 마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벽돌 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절규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맨날 거기 올라가서 비행기 날리다가 떨어져 죽은 것인지 아니면 자살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서술하고 끝나요. 됐죠?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자,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한번 볼게요. 갈래는 현대소설, 연작소설, 중편소설이요. 여기서 이제 연작소설 중요하고, 그래서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공이라는 제목도 뭐 전체 소설집의 제목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장공이지만 단편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현실 비판적이다. 뭘 비판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소외된 게 부조리한 사회현실, 소외계층이 억압받는 부조리한 사회현실, 그리고 물질주의, 물질 자본주의. 그래서 인간성이라고는 없는 인간성 상실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싫으면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너무 좀 억압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나갈 어떤 엄두도 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달나라로 떠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특징을 보면 주로 짧은 문장, 이거 간결체예요. 문장이 다 짧아요. 인물들의 처지나 상황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난쟁이, 행복동, 달나라 이런 상징적 소재.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뭐 있었죠 또? 주머니 없는 옷, 있는 옷. 없는 옷만 쓸게요. 없는 옷, 있는 옷.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맞았을까? 알 수가 있고 이런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들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작품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어요. 영수의 시점과 영호의 시점과 영희의 시점. 그래서 이게 1인칭 시점인데 셋 다 1인칭 시점인데 서술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이 부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사실 이 철거민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그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거 이야기가. 근데 이게 사실 아우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요. 어디로 떠나냐면 성남으로 떠납니다. 성남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남으로 이주를 시켜서 성남에서 살게 했는데 가보니 거기가 이제 완전 뭐 수도 전기도 안 돼 있는 막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아우큘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런 강제 철거, 강제 이주 이런 게 이제 있었다는 거 70년대.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할 때 뭐 지금도 시장이시죠. 지금도 시장이시지만 예전 오세훈 시장 그 임기 때
용산 참사가 일어났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버티다가 뭐 사람들 막 타 죽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뭐 거기서 버틴 사람들의 잘못으로 볼 수도 있죠. 왜냐면 법은 그 사람들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겠죠? 예, 뭐 저는 사실 엄청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첫 번째 편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작품이에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이 메비우스의 띠를 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제군들, 이게 좀 옛날이라, 제군들 두 아이가 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까맣고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다. 누가 얼굴을 씻을 것인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당연히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틀렸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더러운 아이를 보고 자기의 얼굴도 더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씻을 것이다. 그러나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나도 얼굴이 깨끗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오히려 얼굴을 씻을 것이다. 물론 거울 보면 아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웃긴 건 다시 물어요. 제군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하나는 얼굴이 깨끗하고 하나는 얼굴이 더럽다.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 너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틀렸다. 왜? 왜 틀렸어요? 굴뚝 청소를 두 아이가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얼굴이 더러울 수는 없다. 이것은 질문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생님은 약간 충격을 주어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했던 것이겠죠.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질문들이 다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고분고분 모든 것을 수용하며 살지 말고 정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한번 판단해 보면서 살아라. 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지식들이, 또 지혜들이 너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잡혀갑니다. 이 사람이 전교조 교사, 그 당시에 전교조가 불법이어가지고 잡혀가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소설인데 뒤에 가면 이제 더 좀 이거랑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시간이 없고, 어쨌든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 제가 아까 용산 참사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버틴 건 불법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악이냐? 근데 이 사람들은 소외계층이고 억울하게 부조리하게 이 합법적으로 당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이냐? 그리고 이들을 짓밟는 법이 악이냐? 이걸 판단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정리하시고 본문에 설명드렸던 거 노트 정리하셔서 내용들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